보기만 해도 청량함 가득. 오늘 신비한 바닷속 이야기 모두 알려드려요. 세계를 누비는 다양한 선박,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멋진 수학 이야기는 물론 우리 선조들의 기가 막힌 선박 기술 노하우도 공개하니 기대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오리에게도 숨어있는 수학이 있다고요? 안녕! 귀여운 얼굴의 소유자 가오리를 비롯 아름다운 바다 생물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수학 모두 캐내봅니다. 지금부터 신비로운 바닷속 탐험 함께 떠나볼까요?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스물 수학 찾기. 수학을 찾자. 수학을 찾자. 자,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추억에 대한 흥미까지 팍팍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저희 수다학입니다. 오늘은요 이 시작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인류가 굉장히 참 풀어야 할 숙제,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에너지 고갈. 그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 고갈을 해결하고자 태양열을 모아서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에너지 고갈도 해결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수학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단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필근 씨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뭐 일단 어릴 때 뭐 이렇게 수학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이제 미적분 잘 푸시고, 뭐 이렇게 계산 빨리빨리 잘하시고, 그렇지.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수학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매일매일 바꿔주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과학, 미술, 음악 뭐 할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 수학 선생님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수학이 지구를 구하는데도 필수구나 라는 이런 교훈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수학이 환경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위대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학에 대한 편견도 팍팍 깨주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수학의 흥미를 이끌어줄 두 분, 우리 김유경 선생님, 김세식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떠나봅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의 흥미를 팍팍 끌어내줄 우리 매스토 장소는 바로 해양박물관입니다. 해양박물관. 뭔가 이게 바다, 물고기 이런 얘기만 나와도 벌써 우리 친구들은 그 흥미가 막 샘솟잖아요, 그죠? 해양박물관은 바닷속 깊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언더 더 시죠. 아우, 그래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요? 원작 한 번 더 받으라고 또 언더더씨. 그래요. 네, 앞으로 우주 시대도 오겠지만 이렇게 해양 시대도 펼쳐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과학 상상 그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바닷속 터널로 잠수함을 타고 매수 투어를 다닐 날도 오겠어요. 네, 해양박물관 투어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아쿠아리움 갔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바다 생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해양박물관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온 바다의 역사와 문화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유물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매우 교육적인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수학, 과학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교육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뭐 망설일 거 뭐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떠나봐야죠. 다 같이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넓고 푸른 바닷속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주목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해양 유산과 유물, 문화와 역사까지 모든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구경해볼까요? 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인 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일찍이 배를 만들어 타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한선을 시작으로 통신사 파견 때 쓰였던 통신사선, 대표적인 전투선이라 불리며 승리에 큰 기여를 한 판옥선까지 그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선박 제조 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물선, 자동차 운반선부터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LNG선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화물선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배의 종류도 크기도 셀 수 없이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배의 모양인데요. 뱃머리는 삼각형, 몸체는 사각형, 배꼬리는 대부분 삼각형이나 사다리꼴로 돼 있다는 사실. 물의 저항은 덜 받고 짐은 많이 실을 수 있는 최적의 모양인 거죠. 그뿐 아니라 가운데 선을 그어보면 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는 균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 배와 단짝인 돛도 살펴볼까요? 돛은 바람을 이용해 배 이동을 돕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요. 사각돛은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면적. 그에 비해 삼각돛은 면적이 작은데도 요즘엔 삼각돛을 더 많이 애용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바다는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 사각돛은 순풍일 때만 속도가 빠르고 역풍을 만나면 가다 멈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삼각돛은 진행 방향으로 돛을 부풀리면 바람을 뚫기에 수월한 모양이 됩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역풍을 만나도 45도 각도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돛의 모양만 달리해도 역풍을 뚫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바다 위를 달리는 배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노트라고 하는데요. 1노트는 시간당 1해리, 즉 1852m를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 배의 속력이 21노트라면 1시간에 약 39km를 달린다는 뜻이 되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넓은 바다에도 길, 즉 항로가 있습니다. 배는 연료 소비와 운항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계산한 항로로 운항을 하는데요. 육지에서의 최단 거리는 직선으로 가야 하지만 바다에서는 다릅니다. 배는 바로 반원을 그리며 운항한다는 사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퀴즈.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는 거대한 배는 어떻게 바다에 뜰 수 있는 걸까요? 네, 아주 뭐 시작부터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뭐 탈 것 타면 네, 땅 하면 자동차,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늘 하면 비행기, 바다 하면 배 아니겠습니까? 배죠. 네. 뭐 배에 대한 원리, 뭐 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당연한 질문을 지금 그러니까 드리니까 원초적인 질문. 뭐 그런 건 아닐까요? 뭐 수돗물이랑 뭐 바닷물 뭐 이런 차이, 그러니까 성분 차이 뭐 이런 거? 저래서 그런가 보다. 왜요? 바닥이 이렇게 생겨야 되나 보다. 아, 바닥이 이렇게 그쵸? 생겨서 아무래도. 뜬다. 뭐 그것도 근데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배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지만 네네네. 배가 왜 뜨는지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맞아요. 이거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 네. 아르키메데스 알지 아르키메데스 우리가. 잘 알죠. 이게 이것도 그러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뭐 네. 그게 수학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아, 그럼요. 예, 과학 더하기 수학. 예. 예, 물체는 유체라는 건 기체와液체 이걸 함께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유체 속에서 물체를 뜨게 만드는 힘인 부력을 받는다는 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한국막 엄청 크고 유조선도 진짜 엄청 크거든요. 이런 무거운 배가 어떻게 뜨는 건지 진짜 궁금할 거예요. 네네. 예, 당연히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네. 배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어허. 예, 좀 더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띄우려고 하는 물체가 네. 그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좀 설명하려면 예를 드는 게 좋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물에 계란을 이렇게 담는다면 네. 예, 어떻게 되죠? 바로 앉잖아요. 그게 그쵸. 넣자마자 바로 앉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좀씩 넣어요. 그럼 아. 소금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간 둥둥 좀 뜨죠. 떠요. 조금씩 좀 떠요.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네네네. 그렇죠. 그건 물보다 네. 소금물의 밀도가 크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달걀도 띄울 수 있고 네. 뭐 우리 유명한 사해 있잖아요. 사해. 네네. 사해에는 소금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람 몸도 둥둥 좀 뜨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앞서 필근 씨가 성분이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잘 접근한 거죠. 이거 잘했군요. 야, 이게 그러면 배도 그러면 좀 해당이 된다는 얘기. 그렇죠. 예, 물 위에서 뜨는 배는 결국 밀도가 예, 물보다 작다는 것을 뜻하죠. 예. 하지만 네. 우리 철판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네. 소금물보다 밀도가 커요. 더 크죠,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띄우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 그리고 수학적 설계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공기. 공기. 예, 배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하면 네. 이게 물보다 가볍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이 무게가.
그래서 그것을 바다 위에 띄우는 거죠. 아하. 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기가 그럼 또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 건가? 네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실험하면서 배 한 척을 완성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멋진 작업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부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네. 또 복원력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원력. 네, 복원력. 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네, 그런 힘이 복원력입니다. 아하. 물체가 물에 잠기면 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아까 부력이 받잖아요. 부력이 작용하는데요. 배 또한 아래로 가라앉을 때 네.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 이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거든요. 네. 이때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죠. 우리 피사의 사탑 배울 때 그때 무게중심 얘기죠. 네. 무게중심. 근데 이 무게중심이 최대한 낮게 설계돼서 가라앉은 만큼 이제 부력으로 많이 받아서 배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이때 너무 무게중심이 높으면 네네. 부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도 무게중심이 이렇게 좀 낮아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필근이도 그래서 잘 일어나는군요. 예.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북선 살펴보면서 좀 예를 들어서 쉬운 거북선. 예를 더 쉬운 예를 해볼게요. 예. 철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투선에는 판옥선 영상에서 잠깐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 네. 지붕을 올린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무게중심이 더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요. 위에 철판을 덮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는 건 안정성의 어떤 측면에서는 판옥선보다는 조금 덜 좋겠다. 좀 뛰어나진 않다는 뜻이겠죠. 네, 네, 네. 이렇다면 그냥 얹기만 한다면. 네네. 그런데 거북선은 이러한 안정성 문제를 이런 수학적 설계로 극복했는데요. 판옥선은 노를 젓는 1층과 네. 포를 쏘는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판옥선은. 그런데 거북선은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 네. 판옥선과 달리 1층 위치에 무거운 포를 쏘는 곳과 네. 노를 젓는 곳을 설치를 하고 네. 2층은 이제 총을 쏘는 화포를 쏘는 공간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복원력이 커지게 되고 안정성 있는 배가 된 겁니다. 그 시절에. 야, 이게 벌써 막 거북선 비하인드까지 나오고 좀 세상 재밌는데요, 오늘. 아니 그 오래전에 그거를 그러니까요. 알아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해양박물관에 갔으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도 좋지만 네. 이게 우리 선조들이 만든 이런 멋진 그 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참 좋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좋죠. 야, 또 뭐 없습니까? 재밌는 거? 재밌는 배와 거? 네. 바늘과 실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배 하면 따라오는 거. 배 하면 따라오는 거? 이거는 필근인데. 이 배 아니잖아요. 배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대 있어요. 등대. 아, 등대. 등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올 때 네. 그때 그 배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등대가 보이면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요. 네, 그리고 하얀색 등대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이고요. 또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가 나란히 있으면 네. 그 사이로 들어와야 되겠죠. 오. 야, 이게 색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네네. 처음 알았네요. 또 밤이 되면 등대 색깔을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붙이게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구가 100와트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 등대의 불빛은 곱하기 10,000배. 만배. 네, 곱하기 100만 와트. 야, 100만 와트. 이렇게 비교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오, 그 정도 야. 밝은 그런 빛으로 비춥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봐야 되고 예, 그게 그렇죠. 보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빛은 퍼진다라고 배우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퍼지는데 아무리 밝아도 저기 멀리 가면은 이렇게 퍼져서 흐릿흐릿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아우, 좋은 질문입니다. 굿 어우. 퀘스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잘했네요. 많이 늘었어요. 아, 예, 빛이 퍼지지 않고 평행하게 나아가려면 네. 직진하려면 이제 흐려지지 않고 이제 멀리 갈 수 있어요. 네네. 예, 이렇게 직진하면은 그런 빛을 만들기 위해선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걸 이제 포물면 거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허물면 거울. 그 포물선이라는 것을 네.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포물 물체를 던졌을 때 나오는 곡선 이렇게 뿅. 예. 야구공 그러면 이게 내려가듯이. 딱 대칭축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 바퀴 회전해서 만들면 이게 포물면. 면. 예, 이게 포물면이에요. 그런데 이 포물면이 포물선의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네. 초점에 광원을 두면 여기서 나온 빛이 벽을 맞고 직진한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뭐 이런 밝은 빛을 내는 어떤 최적의 각이라고 해서 네네. 탐조등이라든지 이런 헤드라이트에도 쓰입니다. 이게 곡선도 이게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구경 실컷 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죠? 또 후활동을 하면 뭐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얘기들을 좀 하면은 좀 수학 얘기가 더 쏙쏙 좀 귀에 남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던 네. 소금물에 달걀을 띄우는 활동 이런 걸로 밀도를 그래요? 알아볼 수 있고요. 네네. 또 그 수조에 네. 고무차륵을 동그랗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차륵을 이렇게 배 모양으로 부피를 크게 해서 안에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 부력의 원리를 실험해 볼 수가 있죠. 그냥은 가라앉아도 가라앉는데. 그렇게 그렇죠. 잘 만들어서 공기도 있고 이러면은 더 이게 잘 좀 뜨겠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밌겠네요. 스티로폴로 네네. 이제 모형 배를 만들고 경주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는 대칭을 주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좀 느리면 왜 느릴까 그럼 생각해 보고요. 그렇죠. 또 이제 또 뒤집어지면 왜 뒤집어졌을까 왜 이런 것도 뒤집어졌나?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좋네요. 이제 뭐 이거 방송 보시고 나면 오늘 스티로폼 사러 가는 아빠, 고무차륵 사러 가는 엄마, 뭐 굉장히 지금 뭐 분주해지실 것 같은데. 네네네. 자, 해양박물관 베스트에서 이제 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네.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또 배 얘기 말고 또 새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숨은 수학을 찾으러 다시 한번 해양박물관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이곳, 수족관인데요. 무려 398톤의 바닷물을 담은 지름 11m의 원통형 수족관에는 약 50여 종, 700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춤을 추듯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해양생물은 귀여운 가오리인데요. 여기서 잠깐, 가오리 모양은 평행사변형일까요? 마름모일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마름모 또한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변이 평행해 평행사변형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 한편 가오리만큼 인기 있는 상어는 최대 80km까지 속도를 내며 헤엄칠 수 있다는데요. 이건 바로 상어의 비늘 덕분이라는 사실. 리블렛이라고 불리는 이 빗살무늬 구조가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이 모양에서 힌트를 얻은 사람들이 전신 수영복을 개발하기도 했죠. 또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능력은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모양인 것이 한몫한다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움직일 때 마찰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모양뿐 아니라 길이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꼬리 지느러미의 길이는 짧을수록 몸의 길이가 길수록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형색색의 산호를 살펴볼까요? 산호는 먹이를 잡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독을 쏘는 기관인 촉수의 개수에 따라 팔방산호와 육방산호로 나뉘는데요. 촉수가 6의 배수라면 육방산호, 8의 배수라면 팔방산호라고 합니다. 촉수의 수가 6의 배수나 8의 배수가 아니면 산호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산호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체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초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산호 속에 사는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양 쓰레기로 인해 산호들이 죽어가는 실정이죠. 한편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심해 생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해 생물은 먹잇감을 찾기 위한 최적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답니다.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 빛을 내는 친구도 있고 먹잇감이 있을 때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이 어마어마하게 큰 친구도 있는데요. 심해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바닷속 깊이, 즉 수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이 해양박물관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 해양생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나와야죠. 그죠? 예, 해야지. 저 그 심해에 살고 있는 그 참 우리가 막 모양도 신기한 참 신비로운 세계인데 네. 저게 몇 미터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 잠수를 잘하시는 분이 줄자를 들고 들어가시고 아유, 땡! 죽어요. 큰일 나요. 뭐라도 말을 저는 저렇게 해버려.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피라미드 그 거리 재고 이럴 때 네네네. 예? 막대기 가지고 예, 막대기로 이게 뭔가 될 겁니다.
막대기가 몇 번 정답이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막대기로 3,000m짜리 막대기를 넣어서 정답은 네. 예, 소리. 소리요? 예. 소리로 바다에다 대고 야! 너 몇 미터?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근데 사실 뭐 좀 더 어려운 말로 음파인데요. 선박에서 나간 음의 파동이 해저 바다까지 도달한 후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음파를 보낸 시각과 받은 시각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필근 씨,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거. 예. 그렇지. 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이 정도는 저희가 교통박물관 그 편에서도 배웠잖아요. 아이 박물관까지 안 가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바닷물에서 음파가 이동하는 속도는 네네. 초속 1,500m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음파를 바다 밑으로 보냈다가 예, 되돌아오는 시간이 6초라면 6초.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오는 게 6초였으니까 편도 시간은 가는 것만 시간 3초. 3초.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곱하면 되는 거예요. 즉 수심이 1,500m 곱하기 3은 4,500m 4,500m.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쉽네. 이거 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그러게요. 쉽네. 아, 이게 예.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우리 또 참고로 소리의 속도가 네네네. 사실 육지 우리 지상에서는 초당 1초당 340m 가거든요. 네, 340m. 근데 음파 속도가 1,500m니까 바닷물이 공기보다 4.5배나 빠르게 소리를 전달하는 셈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영상 속에서 상어도 만나봤는데 네네네. 네. 상어는 뭐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수영을 하고 다녔겠지만 사람한테도 아주 훌륭한 영감을 줬죠. 네. 이 상어 지느러미를 맞습니다. 본따서 이렇게 수영복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죠? 신기하죠. 네네네. 우리 이안 소프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상어의 리블렛을 응용한 그런 전신 수영복을 입고 삼관왕의 그런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어뿐만 아니라 비버나 수달도 네.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제공했는데요. 네네. 우리 표면에 고밀도 털이 있는데 그것의 힌트를 얻어서 물 속에 들어가면 공기층을 형성해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잠수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장수풍뎅이나 뭐 잠자리 등 곤충의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로봇 우리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다 생물에 관련한 그런 로봇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전기 없이 빛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가오리 로봇이라든지 문어의 빨판을 응용한 뭐 옥토퍼스 그리퍼, 또 수중 드론 역할을 하는 뭐 해파리 로봇, 그리고 수중 생물 탐사에 사용되는 소피 로봇, 이런 바다 생물의 장점들을 활용한 그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얘기만 나눠도 이렇게 신기하고 뭐 볼거리, 들을거리 뭐 너무 다양한 아주 흥미로운 그 바닷속 세상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산호초가 이 쓰레기, 바다 쓰레기 때문에 참 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매년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 양이 약 18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만 해도 연간 19만 세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건 10톤 트럭 1만여 대에 달하는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수치로 들으니까 너무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진짜 양이다. 심각하네요. 예, 특히나 우리 플라스틱의 경우는 네네. 썩지 않고 또 분해되지 않는 특성상 대부분이 그대로 남게 돼서 해양 쓰레기의 어떤 90%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물결을 타고 떠돌다가 네. 해류의 흐름에 떠밀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들게 됩니다. 아 그래요? 이 쓰레기로 섬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뉴스에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네네. 사실은 생태계 교란이라고 할 수 생태계 있는데요. 교란. 왜냐하면 햇빛이나 네. 어떤 부식으로 부스러진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이 먹잇감으로 오인해서 먹게 되면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상위 단계 포식자들에게 먹힘으로써 결국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큰일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일회용품, 뭐 플라스틱 용품 이런 사용 가급적 줄이고 네. 이거 바다에 버리는 건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 막간을 이용해서 캠페인까지 하셨어요. 이게 시사 방송도 아닌데 이렇게 경각심까지 불러일으켜주는 수다. 최고의 방송.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장이죠. 그렇죠. 확장. 캠페인까지 확장.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네. 갖추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수학적 실력도 높이고 네. 또 이렇게 환경 보전 의식도 높일 수 있는 이런 활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추천해드릴게요. 오, 네네. 네,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요? 그리기. 네, 그래프 그리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 비교하는 경우라면 높이로서 이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래프. 그렸고요. 또 연도별로 해양 쓰레기의 변화 과정을 나타낼 때는 꺾은선 그래프. 또 이제 국가별로 쓰레기의 배출량을 비교하는 경우는 지도에 이렇게 쓰레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 그래프. 또 전체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종류별 비율을 나타낼 때는 네. 비율 그래프의 종류인 뭐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 이런 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래프 그리기는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바다 이야기도 또 수학 이야기도 함께 흡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초반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양박물관이 뭐 네. 재미로도 만끽할 수 있지만 교육적인 장소다 굉장히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바로 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또 한번 멋지게 정리해 봐야죠.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해양박물관에 갔다 배가 뜨고 안전하게 가는 데는 부력과 복원력, 무게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등대불은 포물선의 도움을 받아 더욱 밝게 빛나고 소리를 이용해서 바다 깊이까지 잰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쓰레기 때문에 소중한 바다 생물이 죽어간다는 슬픈 얘기도 들었다. 꼭 멋진 탐사 로봇을 만들어서 바다 생물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러려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자, 오늘 해양박물관 매스 투어는요, 사실 뭐 아이들도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도 네,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투어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수학이 정말 이렇게 바닷속에 많이 숨어 있구나라는 재미와 신기함도 있지만 이게 곧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바다를 살리고 이 해양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우리 인류를 위한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후 활동은 이런 진지한 얘기 한번 아이들하고 나눠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김유경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